자, 이제 드디어 우리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알고 있어야 될 실제적인 얘기가 바로 제 4과목인데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이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앞부분이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맞춤형 화장품을 이해하는 게 바로 이 앞부분 이번 시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맞춤형 화장품을 에 대한 기본 개요는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정의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정의를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조제하냐면요. 어, 국내 제조를 하거나 또는 수입된 제품의 내용물에다가 내용물 마찬가지죠. 내용물을 갖다 혼합해서 제품을 만든 혼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물에 내용물을 혼합하는 거. 또 마찬가지로 내용물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된 것의 내용물에다가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그런 원료 아무거나 섞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인정하는 그 원료를 혼합하는 거. 그래서 내용과 내용물을 혼합하는 거, 내용물에다가 원료를 혼합하는 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내용물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 소분하는 거예요. 이 조제한다는 얘기는 혼합을 하거나 소분하는 거죠. 뭐에 따라서?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서 색이나 향 같은 거 또는 뭐 고객의 어떤 피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효과가 높은 성분들이 있죠. 그런 원료들을 섞어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걸 기본으로 아시고 혼합 소분하는 게 조제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제품으로 혼합 소분을 하냐면요. 여기 나온 대로 고객의 피부 타입이나 또는 고객이 좋아하는 색깔이라든가 특히 향 같은 걸 고객이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혼합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런 색이나 향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되게 이제 원료가 되겠는데 1번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국내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색소, 향료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 그러니까 내용물이라든가 원료를 어디서 섞는다고요? 이 내용물에 섞는다는 얘기예요.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제조 수입된 제품을 얘기하는데 그 화장품 내용물을 어떻게 하는가? 큰 양을 이렇게 나눠서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바로 내용물을 뭐 한다고요? 소분한 화장품을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정의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고체 화장 비누가 있어. 고형 비누 같은 게 있거든요. 고형 비누, 화장 비누는 이걸 갖다 단순 소분할 때는 그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방에서 비누 만들어서 이렇게 잘라서 파는 건 그건 맞춤형 화장품에 하는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건 맞춤형 화장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공방에서 비누는 우리가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말씀드렸던 그 맞춤형 화장품 정의에 나와 있는 그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범위가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내용물을 쓰거나 어떤 원료를 아무나 쓸 수 없죠. 그죠? 그걸 사용했다가는 또 문제가 유발되게 되면은 그게 국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물과 내용물을 혼합한다, 원료를 혼합하다 보니까 이 식약처장이 정해놓지 않은 그런 내용물을 쓰거나 정하지 않은 그런 원료를 쓰게 되면 소비자들 얼굴에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특히 그 범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원료하고 내용물의 범위가 중요한데 먼저 내용물에 대한 범위는 바로 내용물에 대한 범위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겁니다. 내용물의 범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제공을 받는 내용물은 주로 누구한테 제공을 받냐면요. 책임 판매업자. 책임 판매업자가 시장에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거기서 우리가 내용물을 제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임 판매업자가 일단 제공한 거여야 돼요. 근데 어떤 제품이냐? 화장품 내용물은 반제품이 있고 벌크가 있고 그다음에 완제품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표적으로 벌크 제품이 뭐라겠어요? 1차 포장 용기에 직접 집어넣기 충진하기 직전에 내용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벌크 제품 누가 제공한다고요? 책임 판매업자가 제공한 벌크 제품으로 아래 두 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냐? 이 완제품 즉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된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존에 썼던 그런 완제품은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이라든가 소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물. 그 다음에 견본품.
이것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두 가지를 제한 나머지 내용물은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을 사용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이제 주로 원료로 혼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더 높게 만들거나 또는 그 고객이 원하는 그 향 같은 거 있죠. 색이라든가 이걸 집어넣게 되니까 그 원료를 이렇게 혼합할 수가 있는데 그 원료도 이처럼 범위가 있습니다. 어떤 범위가 있냐? 원료 범위가 있는데 아래 세 가지 원료는 사용을 금지. 이 세 가지는 안 돼요. 첫째, 당연히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안 되겠죠. 두 번째,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가 우리가 앞에서 뭐였나요?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색소, 연모제, 그리고 기타 있었죠? 그러한 성분들은 우리가 그러한 원료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보존제 같은 거 함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색소도 마찬가지로 그걸 함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 있었죠? 그건 집어넣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원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죠? 우리가 주름, 미백, 자외선 차단 기억나죠? 그다음에 뭐 연모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기능성 화장품, 뭐 채모 제거라든가 탈모 진화 완화 이런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원래가 기본적으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에 혼합할 수 없는 원료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떨 때 이게 가능하냐면요. 다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해당 원료가 뭡니까? 이 기능성 고시 원료가 되겠죠.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원료를 해당 원료를 포함해 가지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뭐인가?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는 제외가 된다. 이 말은 원래 기능성 화장품에 고시되어 있는 성분은 원료로서 혼합을 할 수가 없는데 책임 판매업자가 원료를 제공하는 책임 판매업자가 그 원료에 대해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보고를 받은 거예요. 이게 심사 보고를 왜 이걸 갖다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한테 제공할 때 심사 보고를 받은 걸로 우리가 제공한다. 그럴 경우는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맞춤형 화장품 판매용으로서 기능성 화장품을 고시를 해가지고 심사 보고를 받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그냥 무조건 기능성 고시 원료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책임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한테 제공하는데 이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서 심사 보고를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그런 경우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때는요. 대다수가 혼합하는 원료 같은 걸 보게 되면요. 이 책임 판매업자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고시 심사 보고를 했다라는 가정 하에서 혼합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료는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원료를 사용할 수 없지만은 누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해당 원료를 포함해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는 안 되지만은요 허용되는 원료가 있고 배합 한도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 그 우리가 원료를 혼합한다 그랬죠. 근데 원료라는 것도 우리가 제공을 받게 되면은 참 원료는 어디서 제공받냐면 주로 책임 판매업자한테 제공을 받는 게 많아요. 책임 판매업, 책판업자. 두 번째는 바로 원료업자한테도 제공을 받을 수 있어요. 원료업자한테.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내용물은 누구한테 주로 받는다고요? 책임 판매업자한테만 제공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책판업자라든가 원료업자한테 원료를 받게 되면은 그 원료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용기에 담아져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담아서 받게 되면은 내가 일정 기간 보관하면서 그걸 원료를 혼합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보관하려면은 그 원료 자체에 뭐가 들어있을까? 보존제가 좀 들어있겠죠. 그죠? 그럴 때 그 보존제는 원래는 보존제를 원료로 사용을 못하게 돼 있잖아. 왜? 보존제라는 게 사용상에 제한이 되는 원료이기 때문에 보존제를 혼합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혼합하는 그 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소량의 그런 보존제는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대로 원료에 함유된 보존제는 우리가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기능성 고시 성분은 혼합 시 사전에 심사 보고받은 함량만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죠? 기능성 고시 성분을 갖다가 미리 책판업자가 이걸 갖다가 심사 보고를 받으면 원료로 혼합을 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알부틴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죠? 2 내지 5%죠. 그죠? 그 다음 나이아신아마이드 미백 성분 얘기하는 거예요. 2 내지 5%인데 5% 이내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 뭐 6%를 쓰거나 7%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능성으로
심사받고 보고되어진 그 함량 이내로만 사용해라는 얘기예요. 혼합할 때.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심사 보고받은 함량 이내에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색소라든가 당연히 향 같은 거 이건 혼합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기능성 원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능성 고시 원료라는 게 있는데, 기능성 고시 원료는 실제로 기능성 화장품에 쓰여지는 그 성분을 얘기하는 거고, 기능성 원료 그러게 되면은 고시란 말이 붙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그냥 뭐 세라마이드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아줄렌이라든가 카모마일 들어봤죠? 병풀 이런 것은 그냥 기능성 원료예요. 그건 우리가 뭐죠? 기능성 화장품에 심사 보고받은 그런 성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서로 다르다는 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기능성 고시 원료와 기능성 원료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능성 고시 원료는 사전 심사 보고 받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하나 기능성 원료는 사용이 가능하다. 기능성 어떤 거요? 병풀 진정하는데 되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다음에 뭐 세라마이드라든가 이것들은 기능성이 있는 성분이긴 하지만 기능성 고시 원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섞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혼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용물하고 원료를 공급받을 때 책임 판매업자라든가 원료 공급업자한테 이걸 내용물하고 원료를 공급받을 때 그 원료하고 내용물의 품질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게 바로 품질 성적서예요. 뭐라고요? 품질 성적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제품을 우리가 납품 받게 되면요, 그 제품에 이상이 있나 없나 내용물하고 원료 이건 품질 성적서로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 원료에 대한 먼저 품질 성적서를 먼저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내용물도 있는데 일단 원료 품질 성적서를 보게 되면은, 자, 원료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인 거 읽어보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것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pH는 여러분 알고 있죠. pH가 뭐 화장품은 3에서 9 사이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pH가 뭐 2.5라든가 이거 안 돼요. 그다음에 뭐 10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하지만 물이 함유되지 않은 그런 원료라든가 사용 후 즉시 씻어내는 그 제품 또는 원료는 우리가 그 pH 그 3 내지 9 사이 없더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비중은 되게 보통 1을 기준으로 많이 하거든요. 비중 얘기 나온 대로 물이 1이면 1을 기준으로 비중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굴절률, 이 말이 좀 생소하죠. 굴절률은 빛에 대한 건데 화장품이 보통은 그 투명한 스킨도 있지만은요, 뭐 로션이라든가 크림 같은 건 어때요? 유백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어때요? 굴절률이 어때요? 좀 더 높게 되겠죠. 나온 게 보게 되면은 굴절률은 형상의 현탁 정도에 따라서, 현탁이란 말은 뿌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탁 정도에 따라서 빛의 굴절을 나타내는 것으로 진공의 굴절률이 1이에요. 진공 상태를 굴절률을 1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물은 1.333, 약간 높죠. 근데 대부분의 어때요? 뭐 로션이라든가 또는 크림 같은 경우는 물보다는 현탁이 높기 때문에 1.333보다는 높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굴절률은 이게 나온 대로 1.370에서 1.410이란 말, 약간의 현탁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비소에다 안빈이 했었죠. 10 이하라는 거. 미생물에 대한 것도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제형이 그게 어디 나와 있나? 제형이. 만일에 이게 빡빡한 크림 형태의 점도라고 할 경우는 3만 이상이에요. 점도. 우리가 앞에 점도라는 게 센티스톡스 단위를 쓴다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점도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3만 이상이 되는 거가 뻑뻑한 크림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하셔가지고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이 제품이 뭐 액체 상태다 또는 약간 뻑뻑한 어떤 크림상이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기재가 있는데, 크림상일 경우에는 뭐라고? 이게 나온 대로 3만 이상이 된다는 얘기, 점도가.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그 원료 성적서에는 없고요. 품질 성적서에 이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자, 보세요. 품질 성적서. 그 뒷페이지에 있네, 보니까. 자, 품질 성적서, 그러니까 내용물의 품질 성적서를 보면 내용물의 품질 성적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봐요. 기본적으로 아까 했었던 뭐 성상이니 색상이니 향취, 미생물 나오고 비중 나오고, 근데 점도가 뭐래요? 점도가 이게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내용물 같은 경우는 좀 어때요? 점도가 있겠죠. 원료도 물론 점도가 있겠지만은요, 내용물을 특히 점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때 700에서 1700이라는 얘기는 어때요? 이건 크림상이 아니란 얘기죠.
크림 뻑뻑한 거 뭐라고? 3만 이상이에요. 3만 이상. 물론 센티스톡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뭐 내용량 표기량이 97% 이상이 된다고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하기 위해서 납품을 받는 내용물과 원료는 뭘 보라고요? 품질 성적서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품질이 만들어진지를 체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품질 성적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품질 성적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굴절율이라든가 또는 이 점도 같은 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 얘기고. 자, 보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할 때 그 판매의 주요 규정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보세요. 여기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혼합한다는 얘기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어떤 거 벌크 제품이라 그랬죠. 주로 내용물에다가 뭐 한다고? 내용물 벌크 제품을 혼합하는 거. 혼합한다는 얘기는 내용물에 내용물을 혼합하는 거. 그다음에 내용물에다가 보통 이제 원료를 혼합하는 거. 그럴 때 원료가 단일 원료도 있지만은요. 혼합을 해서 원료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제조업자가 원료와 원료를 혼합해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건 그건 화장품 제조업자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물에다가 원료를 혼합하는 거지 원료에 원료를 혼합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원료 중에서 원료가 단일 원료도 있지만은요. 혼합 원료가 만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 진정에 좋은 성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병풀이 있었고 병풀 하나는 단일 원료죠. 근데 거기다가 뭐 세라마이드를 섞는 거야. 그럼 조합 원료가 되겠죠. 대신 이걸 판매를 해서는 안 되죠. 왜? 원료 혼합해서 파는 거니까 이것은 제조가 되니까. 근데 이 병풀하고 세라마이드를 혼합한 게 뭐 조합 원료가 되겠죠. 혼합 원료죠. 이걸 갖다가 내용물에 섞어서 판다. 이건 우리가 맞춤 화장품 저조 관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식으로 항상 내용물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단일 원료 또는 뭐 혼합 원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자, 그다음 소분은 간단하죠. 내용물 큰 걸 갖다가 우리가 나눠 가지고 파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식약처에 나와 있는 맞춤 화장품 Q&A가 있는데 이것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건 제가 넘어갈게요. 이제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 신고를 해야 되겠죠. 화장품 제조업이라든가 책임 판매업을 하는 경우는 등록이라 그러는데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경우는 영업 신고가 됩니다. 그때 신고할 때 그 영업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되겠죠. 그 판매업자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체크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뭐가 똑같습니까? 책임 판매업 등록할 때 그 영업자에 대한 결격 사유가 똑같아요. 봐요. 피성년 후견이 무슨 말이죠? 이 정신이 약간 정상인보다 좀 수준이 낮은 또는 어떤 뭐 정신 질환이 있거나 그런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러니까 어떤 법, 특히 어떤 거? 화장법이라든가 보건범죄 단속에 의한 특별조치법. 식품이나 의약품을 위반하여. 비슷하죠? 화장품하고 그 다음에 식품, 의약품. 이걸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좀 복잡한 얘기를 한마디로 지금 어떤 선고를 받아가지고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격사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되거나 화장품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하거나 또는 뭐 책임 판매업을 하다가 등록이 취소가 됐거나 주로 이제 등록이니까 뭘까요? 제조업 등록이라든가 책임 판매업 등록이 되겠죠. 그게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세 사람은 뭐라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보면은요, 기억을 좀 해야 될 게, 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하고요, 파산 선고, 어떤 업을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파산된 걸 얘기하는 거죠. 복권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떤 업을 하다가, 화장업이 되는데, 그죠? 업을 하다가 파산된 그 복권,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거.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 이 두 가지가 같은 개념이 비슷해요. 피성년 후견하고 그다음 밑에 나와 있는 화장법 혹은 식품이나 의약품 법을 위반해 가지고 어떤 지금 어떤 선고를 받고 지금 그 형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두 개를 같이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 뒤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결격 사유가 되게 또 중요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고 절차는 어디에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한테 하는 거고, 그래서 뭘 받는다?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되는 거죠. 대신에 필이 누구? 실무자인 바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읽어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업을 하다가 이제 변경을 해야 될 때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가 앞에서 일과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요. 판매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업소가 있습니다. 그걸 위에는 방법은 업소 그러니까 작다고 생각하면 돼요. 업자는 위에 있는 거고 업소는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강남역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로 있는데 근데 저는 그 판매업을 한 군데만 하기 때문에 판매업자하고 판매업소가 같아요. 근데 판매업자도 적어야 되고 판매업소도 다 적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판매업자에 대한 뭐 이름이라든가 소재지라든가 뭐 상호명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판매업소에 대한 것도 소재지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름이 상호가 있어요. 그런데 업자가 변경이 신고를 할 때는요. 업자가 변경될 때는 당연히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업자의 소재지라든가 어떤 거 이 상호를 변경할 때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왜? 실제로 일하는 사람 업소이기 때문에 업소에 대한 소재지라든가 상호는 꼭 어떻게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변경을 할 때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업자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 업자가 만약에 상호라든가 또는 소재지가 변경돼 이사 가는 거 있죠. 이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왜? 업소가 더 중요하니까. 업소가 더 중요하게 실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은 업자하고 판매업자하고 판매업소의 이름은 똑같겠죠. 그죠? 업소에 대한 그 상호는 있겠죠. 똑같이.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업자의 상호라든가 그리고 업소에 대한 상호를 똑같이 해놨거든요. 근데 업자 상호로 바뀌는 것은 변경 신고가 아닌데 업소의 상호가 바뀔 때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말은 내가 강남역에 있다가 어디로 뭐 신촌으로 이사를 간다. 그럼 그때는 뭐가 돼? 그때 같은 경우는 이 업소가 변경이 된 거죠. 근데 업자는 그대로 있는데 업소가 변경이 된 거니까 업소에 대한 상호 또는 소재진 변경은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누구? 조제관리사가 바뀌게 되면 실무자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서류를 한번 볼까요? 서류를 보게 되면은 자, 맞춤 화장품 판매업 변경 신고 시 제출 서류 공통은 당연히 변경 신고서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신고 필증이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죠. 공통으로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업자가 변경이 되는 거 업자라는 것은 이제 그걸 처음 시작한 사람이겠죠.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자의 변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이런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한해서 그다음에 양도 양수 이렇게 누구한테 양도를 하거나 또는 합병하는 경우는 이를 증빙 잘못 나왔네 그죠?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상속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업소 상호 변경 앞에서 얘기했죠. 업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업자에 대한 상호라든가 소재적 관계가 없는데 업소에 대한 상호 변경 그다음에 업소에 대한 소재적 변경 이때는 이런 내용이 필요하죠. 왜? 이게 실제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소를 상호 변경할 때는요. 여기 나온 대로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이거 하면 되겠죠. 그죠? 업자는 기본적으로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사람이 업자가 되고 업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건 이제 업자가 변경될 때만 이제 우리가 신고하는 거고 거기서 상호라든가 소재지 변경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업소의 소재지 변경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업소가 이사 가게 되면 어때요? 이걸 신고 안 하게 되면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기억나죠? 자, 그럴 때 업소가 소재지 변경이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장소가 바뀌는 거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이 필요할 것이고 근데 임대를 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혼합 소부를 하는 장소에 대한 어떤 상세 시설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평면도라든가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합 소분 장소의 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 및 상세 사진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조제관리사 변경하면 당연히 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관리사 자격증은 원본 필요 없습니다. 4번을 주면 됩니다. 4번이에요. 자, 그래서 원본이 필요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건 있어야 되는데 4번만 필요한 경우는 뭐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직관리사 자격증만 4번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휴폐업입니다.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할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해야 돼. 이걸 안 하게 되면 과태료 50만이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휴폐업 신고에 대해서는요. 지방청장에게 신고 필증을 첨부하여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서를 함께 제출을 받으면 즉시 어디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청장한테 휴폐업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어디로 세무서장한테 이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관할 세무서장한테 만일 했다 그러면 이 관할 세무서장은 또 지체 없이 누구한테 서로 호환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방청장한테 송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방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세무서장한테 연락이 갈 것이고 세무서장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간다고? 지방청으로 연락이 간다는 얘기예요. 자, 휴업 후 영업 재개 시에는 영업을 재개할 때는 신고서만 지방청장한테 제출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실무자니까 책임 판매 관리자처럼 정기적으로 의무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나온 대로 연 1회 정기 교육을 받는데 4시간, 8시간 정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조제관리사가 2인 이상 근무 시는 2인 이상을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부정한 방법을 합격했을 때는 3년간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는 거. 컨닝하거나 어떤 부정한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3년간 시험 응시가 불가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한마디인데. 자, 맞춤형 화장품 조직관리사 결격사유. 그전에는 결격사유를 별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 결격사유가 시험에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첫째, 기본적으로 결격사유는요. 요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기억나세요? 제조업자가 화장품 제조업자가 뭐 책임 판매업자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하고 다른 게 결격사유가 뭐가 있냐면요. 정신이 약간 이상하거나 또는 마약류 중독된 사람은 제조업자가 될 수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조제하는 사람도 이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조하는 사람도 안 되고 조제하는 사람, 거꾸로 조제하는 사람도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영업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직접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특이하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 이외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맞춤형 화장품 조직관리사 여러분이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마약류 중독자가 아니라는 의사 진단서를 떼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조직관리사 자격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의사 진단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앞에서 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결격 사유 중에서 요 두 가지 제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피성년 후견인, 자기 의사 결정을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화장법이라든가 또는 보건범죄니까 뭐 식품이라든가 의약품 이런 특별 어떤 조치법에 걸려가지고 지금 형을 받는 사람 그런 경우는 뭐라고 조직관리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나왔던 것은 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밑에 뭐가 있었나요? 파산 선고하고 그 다음에 영업에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하거나 뭐 업무를 갖다 폐쇄시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책임 판매업자 결격 사유가 되는 거고, 근데 책임 판매 아니 조제관리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결격 사유 중에서는 그거 빼고 나머지 두 가지가 바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십니다. 두 가지 추가해서 두 가지가 되는데 그다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땄는데 취소가 된 거야. 그 취소 사유가 뭐냐면요. 자격증을 빌려주는 겁니다. 양도 또는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여기 결격 사유. 여기 해당되는 경우는 취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맞춤형 화장품 결격 사유로 우리가 참고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좀 꼼꼼히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준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거니까. 왜? 기본적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걸 따라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따르지 않게 되면은 소비자들의 피부에 문제를 오히려 더 유발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준사항이 되게 중요하니까 꼼꼼히 읽으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요, 판매장의 시설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할 것.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조제를 해주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해주는 그런 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업자가 해야 되는 건 준수하고 좀 비슷해요. 제조업자도 제품을 어떻게 제조하는 거기 때문에 원료가 외부에 노출이 다 되는 거고, 그다음 내용물도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화면에 보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3과목에서 제조업자 CGMP 그 기준이 있었죠. CGMP.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하고 좀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한 사람은 이게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라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하는 거. 다음에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혼합소분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이거 준수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죠? 2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맞춤 화장품 조제에 사용하는 내용물 및 원료 혼합소분 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품질, 줄친 걸 기억하세요.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 이건 누가 하는 거였나요? 품질 관리하고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누가 하는 일이었죠? 책임 판매업자가 하는 일이었죠. 그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해당이 있다는 얘기는, 이처럼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요, 제조업자가 하는 일하고 책임 판매업자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직접 제조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자가 하는 일, 그리고 책임 판매, 유통 판매하는 책임 판매업자가 하는 일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품질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것. 다만 내용물 및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검토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혼합 소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물과 원료를 누구한테 공급을 받냐면 책임 판매업자 또는 원료업자한테 공급을 받게 되는데, 주로 책임 판매업자가 정해놓은 그 규정 안에서, 그 안에서 혼합 소분해라는 얘기예요.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는 화장법 제8조가 아닌 거죠. 안전기준 등에 대한 적합한 것을 확인하여 사용할 것. 뭘 가지고? 품질 성적서를 가지고. 3번 혼합 소분제를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할 것. 다만 혼합 소분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장갑을 끼는 경우는 따로 소독을 하거나 세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혼합 소분제는 혼합 소분제 제품을 담을 포장 용기. 그렇죠? 제품을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 용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용기에 대해서 뭘 체크한다고요? 오염 여부를 확인할 것. 오염 여부를 확인할 것. 이건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구 등은 사용 전에 그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오염이 없도록 세척할 것.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용 전에 오염이 없도록 세척하고 사용 후에는 그 위생 상태를 점검할 것. 거꾸로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놓으면 헷갈리거든요. 보세요. 사용 전에 당연히 그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나서, 사용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죠. 오염이 없도록 세척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이거 중요해. 그 다음에 혼합 소분제는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 기한 또는 개봉 사용 기간을 확인하고,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품질 성적서에 들어있거든요. 품질 성적서에서 특히 원료, 이 내용물하고 원료에 대한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게 지난 사용 기간 또는 개봉 사용 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말 것. 제작업이니 그 필요 없습니다. 7번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초과해서, 이제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해 가지고 사용 기한을 만들어내고 개봉 후 사용 기간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용물과 원료 제공받은 거, 그것에 대한 사용 기한하고 개봉 사용 기간 그 이내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는 얘기예요. 자, 초과하여 맞춤 화장품 사용 기한 또는 개봉 사용 기간을 정하지 말 것.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8번 사용 기한이 지난 내용물 원료는 뭐한다? 폐기할 것. 제작업 아니에요. 9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 및 원료는
밀폐를 위한 마개를 사용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그런 오염을 방지할 것. 다 꼼꼼히 다 읽어봐야 돼요. 다.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0번. 소비자의 피부 상태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맞춤형 화장품을 미리 혼합 소분하는 거, 이게 안 돼요. 미리 혼합 소분은 안 되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그 식약처의 그 이렇게 고시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이렇게 피부 타입을 온라인으로 서로 연락해가지고 체크해서 그때 혼합 소분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놨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피부 타입을 온라인 서로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혼합 소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미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리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종 혼합 소분대 맞춤 화장품은 이 법에 따라서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거, 당연하죠.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이 뭐였나요? 바로 그게 우리가 3과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혼합 소분된 제품에 대해서는요, 비의도적인 어떤 오염이 안 되도록 이런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그래서 판매장에서 제공되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 관리를 철저히 할 거. 근데 미생물 가로칠 수가 있거든요. 미생물 오염 관리. 그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이렇게 조제를 하다 보면 미생물 오염이 된다는 게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가지고 가장 그걸 준수를 해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건 꼭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기성 완제품 같은 경우는 판매하고 그냥 판매 일자라든가 판매량만 체크를 하잖아요. 그죠? 언제 팔았고 얼마큼 팔았다고 그것만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재고 파악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요 그거 이외에다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제품을 팔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도 완제품 같은 제품명이 있었는데, 이때 맞춤형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품명이 아니고요, 이거 갖다가 어때요? 혼합 소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혼합 소분하는 그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뭐가 있어? 제조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제조번호를 쓰거나, 이 식별번호라는 게 되게 또 중요해요. 식별번호. 이거 식별번호는요, 이건 오직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만이 만드는 번호예요. 무슨 말이냐? 내용물을 책임 판매업자한테 제공을 받아가지고 소분해 판매하게 되면, 소분된 제품은 그 큰 벌크 제품하고 뭐가 똑같은 제조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제조번호를 그대로 체크하면 돼요. 그런데 내용물에다가 또 다른 원료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원료라는 얘기는 원료를 혼합하잖아. 또 다른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그럴 때는 제품을 혼합하기 때문에 같은 제품 가지고 소분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서로 다른 제품이 두 개가 합해지게 되면 이 제조번호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게 혼합이 되게 되면 어때요? 또 다른 제조번호가 나와야 되잖아. 그 또 다른 제조번호가 뭐냐? 혼합했을 때 만들어진 또 다른 제조번호가 바로 그게 식별번호예요. 그게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별번호라는 게 우리 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만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제품 구분하는, 여기 나온 대로 구분하는 그 특징적인 어떤, 여기 나온 대로 특징적인 조합으로 부여한 번호를 얘기한다. 누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새로 만든 거죠. 그죠? 이게 하나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이 판매 내역서 안에는요,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체크한답니다. 특이하죠. 그죠? 이게 제품명이 아니고 제조번호 또는 추가로 부여한 식별번호.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일자 판매량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추가로 뭐 한다고요?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요 세 가지가 판매 내역서에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었으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그냥 파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한테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설명을 할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원료의 내용 및 특성. 자,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하고 원료가 어떤 걸 했느냐, 내용하고 그다음 뭐라고? 어떤 효과, 특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 이 가로치고 나올 수 있거든요. 내용물 원료의 내용 및 특성. 여기 글자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효과, 성분, 그게 아니에요. 내용물 원료의 내용 및 특성. 외세요. 그 다음에 이 맞춤 화장품을 새롭게
조절했기 때문에 사용시 주의사항, 이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유발된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사용시 주의사항을 필히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대로 맞춤형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뭐 중대한 유해 사례, 뭐 중대한 너무 심한 거고,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요,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자, 안전성 정보 보고와 신속 보고가 있었고 정기 보고가 있었죠. 그때 신속 보고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이런 문제 발생하게 되면요,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누구한테 보고한다고요? 책임 판매업자가 아니고 식약처장한테 바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신속 보고를 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 아무래도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게 되면 원료를 혼합하잖아요. 그죠? 이 혼합에 쓰이는 원료가 있는데 그 원료를, 원래는 책임 판매업자는 자기들이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원료 목록 보고를 유통 판매하기 전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맞춤형 화장 판매업자는 원료를 자주 혼합하기 때문에 그때 유통 판매하기 전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2월 말 그러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책임 판매업자가 생산 실적하고 수입 실적에 대해서 그거 1년 동안 생산했던 거하고 수입했던 거에 대해 그 실적에 대해서 2월 말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 1년에 한 번. 그런데 맞춤형 화장 판매업자는 자기들이 혼합에 사용했던 원료를 언제? 그 원료 목록 보고를 유통 판매 전이 아니고 2월 말에 한 번 보고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의 원료 목록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생산 실적 같은 경우는 그냥 기록 보고를 하면 되는 거고, 원료 목록은 보고해야 된다는 거. 안 하게 되면 뭐라고요? 50만 원. 언제까지? 매년 2월 말까지. 2월 말에 합니다. 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이건 기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맞춤 화장 판매업소 시설, 이것도 우리가 이제 화장 제조업자의 그 제조 시설 같은 경우 되게 엄격하게 CGMP 그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맞춤 화장 판매업소 안에 그 시설 및 기구 같은 것도 관리를 아주 잘 위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맞춤 화장 판매업소 시설 기준 및 위생 관리. 자, 판매업소의 시설 기준. 기본적으로 맞춤 화장품을 혼합하고 소분하는 공간은요, 다른 공간과 구분 또는 구획돼야 된다. 구분 또는 뭐라고? 구획. 근데 일반적으로 구분보다는 구획이 돼야 되겠죠. 왜? 혼합 소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물이 노출이 되는 곳이니까 미생 오염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가능 구분보다는 구획. 구획이 뭐라겠나요? 칸막이라든가 커튼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구분 같은 경우는 그냥 줄로 이렇게 한다 그래. 줄. 그리고 그물로 이렇게 막는다 그랬는데 가능 구획을 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그래서 구획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맞춤 화장품 간 혼입이나 또 미생물 오염 나왔네요. 그죠? 이게 되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생물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확보할 것.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를 할 것. 품질 유지를 위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생 관리. 오른쪽 건 읽어보세요. 요즘에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고 기계로 이렇게 혼합할 때는 이런 위생 관리를 한다라고 이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위생 관리입니다. 작업자는 혼합 소분 시 위생복 및 마스크 필요시라 그러는데, 마스크는 기본이죠. 요즘에. 그죠? 착용하고 혼합 전후에 손 소독해야 되고 세척하고, 그리고 피부 외상 및 증상이 있는 직원은 건강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혼합 소분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우리 제조할 때도 그런 말 나왔었죠. 그죠? 2번 맞춤 화장품 혼합 소분 장소와 판매 장소를 구분 구획. 그랬죠. 혼합 소분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판매 장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그죠? 말하다 보면 이 침이 튀길 수가 있고, 그죠? 또 소비자가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어떤 오염될 수 있는 그 인자가 있기 때문에 구분 구획한다는 때도 구획을 해야 되겠죠. 그죠? 구획이 더 중요합니다. 하여 관리하고 적절한 환기 시설과, 원래 화장품 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환기를 하긴 하되 창문을 열어서 환기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창문 열어서 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환기 시설과 작업자의 손 세척 및 장비 세척을 위한 세척 시설을 구비하고 작업대,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맞춤 화장품 혼합 소분 장비 및 도구는 사용 전후 세척 등을 통해서 오염을 방지하고 세척제는 잔류하거나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죠. 표면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되고, 만약에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사용하는 경우, 우리 보통 이제 맞춤 화장품 판매 업장에는요, 이 주로 그 살균시키는 어떤 기구 같은 거, 이런 살균할 때는 주로 자외선 소독기를 많이 쓰겠죠, 그죠? 그럴 때 자외선 소독기의 단점이 뭡니까? 투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겹쳐서 보관하면 안 돼요.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장비 및 도구가 서로 겹치지 않게 한 층으로 보관하여 한 층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살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외선 램프의 청결 상태. 램프가 청결하지 않으면 UVC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효과가 없는 거죠. 자, 4번. 맞춤 화장 판매업소 시설 기준 및 위생 관리를 위해서 맞춤 화장 판매업자는 주기를 정하여 맞춤 화장품 혼합 소분 장소가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위생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록한다. 기본이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이 바로 이 부분인데, 맞춤 화장품 판매장에 위생 점검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지만 내가 볼 때 시험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봐요. 우리가 그 제조업소 같은 경우도, 작업소 같은 경우도 위생 점검표가 좀 필요한데, 우리 맞춤 화장 판매장에도 위생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저는 이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이 바로 작업자 위생, 작업자 계속 반복하니까 작업자는 게 나오고, 여기에 가로쳐 나오지 않을까. 작업자 위생.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이것도 작업 환경 위생. 이건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장비 도구 관리. 뭐라고요? 장비 도구 관리해가지고. 그죠?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맨날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중요하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생하고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